일단 뭐 배현진 의원 메시지는 참 저는 이런 메시지는 참 치졸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메시지 자체가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윤리위에도 제소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좀 그리고 이제 이준석 유승민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을 무슨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당에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네,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이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개발했어요. 연구하는 거죠? 도나스. 또 동네에서 이런 별명이 있어가지고 도봉이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스타... 아니, 좋더라고요. 밀어보니까.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군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타가 나와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큰일 납니다. 아니. 네. 자, 우리 대변인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마이크를. 자,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저는 민주당에서 왔습니다.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스타가 아니군요. 네, 아직 저는 뭐 지역의 스타는 제가 뭐가 됩니까? 의문의 1패. 두 분 다 스타가 이미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맞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경원 전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해서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사가 굉장히 컸다라고 밝혔고 이제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이제 출마 의사를 정리해서 밝힐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이 코앞에 놓인 나경원 전 의원 친윤 압박 벗어날 수 있을까?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질문 답변해 주세요. 친윤 압박을 넘어서서 새로운 친윤을 표방하시겠죠.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친윤을 표방할 것이다. 나야말로 진짜 친윤이다. 내가 진짜 진윤이다를 표방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저는 메시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통령과 절대 척을 지지 않고 대통령과 정말 2인 3각으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후보이자 동시에 그 전까지 친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동시에 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밖에는 나 대표가 당대표 선거로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에 준하는 메시지를 SNS상에 올리셨잖아요. 친윤 세력들을 직격했고 나야말로 정말로 윤 대통령과 잘 호흡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내신 걸로 보아 출마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나 대표와 가까운 분들 그다음에 캠프 내에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출마 확실 선언. 확실 선언. 확실. 근데 장제원 의원이 고고한 척하면서 그 반윤인 거를 속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제 생각에는 선거 국면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윤이라는 이름이 자꾸 단어가 바뀌면서 나야말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고 나야말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를 경쟁적으로 던지실 거고 마찬가지로 상대 진영에게는 당신이야말로 반윤이다. 그것이야말로 반윤이다.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나윤이라고 나윤. 나야말로 윤심이다. 나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정말 진짜 친하다. 이게 아젠다가 되면 좀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2024년에 있는 총선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역대 여당에서 당대표가 선거를 치렀다라고 볼 수 있는 선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총선에서?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총선과 맞닿아 있는 당대표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어쨌건 출마하실 것 같다는 출마한다. 출마 확실 하신다. 네, 민주당이 뭐 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나경원 대표에 제가 좀 이입을 해보면 2년만 정치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후까지 본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승민 전 의원처럼 완전히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출마조차도 못하게 이렇게까지 억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굴하면 사실은 나머지 정치적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매우 조약해진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너무 대놓고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작년 6월 2일 날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좌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대선 지선 쉼없이 달려왔는데 대통령 취임식 좌석 하나 얻지 못했다. 서운함을 피력했고 이런 말했어요. 그래, 난 좀 미련한가 보다. 그저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한 계산은 미뤄둔다라는 입장을 작년 6월 2일에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약간 대통령 주변에 오는 거를 누군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 하나 왜 안 줬을까요? 저는 왜 안 줬을까요? 김종혁 비대위원님 자리를 주는 걸 누군가 막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대책을 챙기고 계시니까. 아니 제가 비상대책위원 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당무를 파악 못하셨구나. 네. 근데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 보면 그 서운함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걸 다 알잖아요. 이제 보통 경우에 초대장도 못 받았다. 근데 거기 보면 극우 유튜버들까지 다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했던 뭐 경찰관도 가고.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도 되는 중진 의원이 왜 못 갔을까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낮에도 기자들 봤는데 그 나경원 전 그 의원 측에서 카톡 단톡방을 팠더라고요. 아, 열었어요? 예, 열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도 이제 뭐 우리 당대표 경선 때 출마할 때 일을 해봤는데 그 되게 처음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자들한테 알려야 되니까요. 아하. 뭐 텔레그램 했더니 카톡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마크하는 기자들 쭉 모아서 후보의 일정을 알린다든지 보도자를 알리는데 이미 그거를 단톡방을 팠다고 들었어요. 정시부 기자를 그 국민의힘 출입 그 기자들이 들어간 걸로. 기자들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 측에.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들었으니까. 그 방에 누가 들어갔어요? 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다 들어갔다고. 나경원 전 의원도 거기 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못 봤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뭐 박종희 전 의원이랄지 아무튼 뭐 누구 대변인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차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40억 달러 하니까 뭐 가슴이 뛴다는 표현 보면은 40조. 300억 달러. 그렇죠. 37조 원인가요? 37조. 했을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계속돼서 반영 프레임을 벗어나면서 나야말로 정말 찐윤이다 할 텐데 문제는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너무 큰 주홍 글씨를 받았어요. 낙인이. 어떤 낙인이 있어요? 해임이 됐잖아요. 해임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임됐고 주홍 글씨 낙인 시켰다고 해서 나 전 원내대표가 우리 권지중 비대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인데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김종혁 비대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당원들이 좀 놀란 건 그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이 사람은 반윤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당원들은 뭐지? 나경원이 반윤의 우두머리? 띄용하는 거죠. 이게 뭐지? 옛날에 뭐 한때는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건네받은 거였다 그러시면 빠루를 든 무슨 잔다르크 여전사 이런 소리까지 들었고 또 윤 대통령과는 이제 대학 선후배 같은 과 선후배고 부부가 다 이제 같은 과 그 선후배여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 판사, 서울대법대 임지호 판사 두 분 다 대학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지냈고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뭐가 있었길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진짜 궁금해요. 장제원 의원은 정말 윤핵관의 핵심인데 그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의원에 대해서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저렇게 심하게 공격할 정도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두 경쟁자 김기현 의원과 이제 연대를 했으니까 근데 김기현 의원이 올라가려면은 나경원 의원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는 걸 보고 또 유승민 그 전 대표 쪽에서 거길 또 옹호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야 지금 우리랑 경쟁하다가 저쪽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 그러면 당신 그쪽하고 같은 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그 이전에 무슨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뽑는 선거고 2024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치러야 되는 총선에서 여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나 대통령과의 호흡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그 대통령과 가깝다,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음과 동시에 상대방은 대통령과 멀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같이 내야 되니까 이거는 답은 이제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전략은 강하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선거판 취재도 하면서 봤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얘기는 계속 프로파간다처럼 선전을 합니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왔었어요. 집권당은 특히 했는데 대통령 마음이 있다. 지금처럼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더라도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저건 단순 비판 정도가 아니고 아예 출마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이 정치판에서 제거를 하겠다는 식의 공격 수위예요. 그런가요? 이거는 좀 과도하죠. 권지웅 전 비대.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전략일 수는 있는데 지금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 당을 온전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어야 이 전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마를 막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정말로 출마 못 시키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가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쫓겨났죠. 그리고 전당대회 룰 완전히 바꿨습니다. 100%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이제 여론조사의 대상도 아니게 만들어 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출마하려고 사무실까지 잡아뒀는데 불출마시키고 정리됐죠. 마지막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까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 오만함이 있을 때 이 전략이 가능해요. 근데 그 오만함이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경합되고 당원들에 의해 뽑힐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국민의 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이라고 불러도 거의 맞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건 뭐 지명직 당대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정당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되게 극단으로 가게 돼요. 그럼 정치 전체가 양극단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면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네, 반론 20초. 팩트 관계에 있어서 그 권성동 의원을 낙마를 시킨 게 본인이 의사가 아니고 그게 마치 용산에 의해서 대통령실에서 의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제가 알고 있는 팩트하고 다른데 지지율이 매우 낮아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둔 그 드롭한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권지웅 전 최고께서 얘기하신 뭐 100% 뭐 그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이준석도 쫓겨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만요. CBS 월드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직감 함께 하고 계시죠? 도나스, 도봉이 나온 스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민의힘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배현진 의원, 자, 배현진 의원이 나 홀로 집에 어쩌다 이 지경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제가 올린 뉴스 링크에 누가 이리 민감하신가 확인해봤더니 대다수가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다. 이런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앞서 장제원 의원은 나전을 향해 제2의 유승민이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도 했는데 그럼 이번 정당대회가 결국 뭐랄까요. 김기현 대 반김기현 이런 구도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일단 뭐 배현진 의원 메시지는 참 저는 이런 메시지는 참 치졸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배현진 의원을 저격하신 겁니까? 뭐 저격이라기보다는 뭐 메시지 자체가 글쎄요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윤리위에도 제소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좀 그리고 이제 이준석 유승민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을 무슨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당에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당내 비판 여론이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반윤과 친윤 구도가 심플하긴 하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게 되면 프레임이 쉽게 잡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반윤이니까 찍지 마세요. 굉장히 구도가 간명해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을 자멸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반윤 친윤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친윤 경쟁을 하고 싶으면 내가 왜 정말 친윤일 수 있는지를 국민들께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뭐 정치 경험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 거지. 당신은 보니까 반윤인 것 같고 이준석 유승민이랑 결이 같으니까 반윤입니다 이렇게 찍는 것은 그냥 본인의 어떤 안위를 챙기고 본인 입지를 챙기는 것 이상의 당에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뭐 더 보탤 말이 없는데요. 김재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를 보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써먹을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볼썽사납게 싸우는 거 말고는 뭐 더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타당한 판단의 근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기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질 뻔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세요. 누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질 뻔했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유력한 당권 주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저는 이분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이 전당대 3월 8일인가요? 끝난 다음에 같은 당 안 할 겁니까? 뭐 분당합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당적을 파버려가지고 정치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전 정말 이해 안 돼요. 민주당 이렇게 전당대회 안 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정도인데 전 그래서 배현진 의원 뭐 개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이 지역구가 강남 3구에 송파 을이면 되게 국민의 입장에 밭이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뭐가 후달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용어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쫄린다도 안 되죠. 미안합니다. 뭔가 불안하신가? 그렇죠. 뭔가 쫓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 중진인데 이게 뭡니까? 전 최고위원 나홀로 집에 이런 그림으로 또 갈라치기 위해서 뭐 무슨 민주당 지지자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표현한 건 정말 아니고요. 김기현 당권 주자도 지금 의원도 유력하다고 하시는 분이 당 대표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격하신 분들하고 당 안 할 겁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게 맞고 자제하셔라. 본인들이 매번 얘기하는 대통령한테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라는 발언. 이 발언은 이준석 대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 말해주셨죠.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TV에서나 본 김재성이 말씀드리면 그거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죠. 평가는 엇갈릴 수 있고 이게 지금 당내에서 참 되게 큰 화두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겨우 이겼냐 아니면 이준석 때문에 질 뻔한 걸 이겼느냐 이게 약간 평가가 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거는 김기현 의원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거는 김기현 의원의 평가고 얼마든지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평가 자체는 뭐 의견 자체는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제 비대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들을 했어요. 어떤 우려입니까? 아니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거 너무 심하게 말이 수위를 넘어가니까 너무 나를 세우니까 그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역을 돌고 있는데 지역에서들 우리들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쪽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너무 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랬더니 다들 사실 그렇지. 우리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 역시 뭐 지역에서 책임당원들 만나 뵈면 그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양쪽 모두에 자제를 좀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처음에 이제 뭐 경쟁이라는 게 그 좀 너무 스무스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도를 너무 넘어서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치로 때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선까지는 안 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제 뭐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공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윤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까지 좋은데 반 이준석으로 선거 치르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 이준석이랑 결이 같기 때문에 저 당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당원들이 뽑았던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마저도 이준석 대표마저도 당원들이 뽑았던 사람이고 전 당대표고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당에서 내보내진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공과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 당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당내 갈등을 계속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행이다. 예. 예. 자, 오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제 30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질문. 자, 대장동 비리로도 소환되는 이재명 대표 대표직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이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부터 하실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지금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그 겨냥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다 할 그러니까 핵심 증거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뱅뱅 돌고 있는데 예.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입장으로 서면 조사에도 응했고 그리고 검찰 출석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단계에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논의하는 건 전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예. 자, 이 부분은 또 김재수 당협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목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 계속 자리를 버티고 있다. 저거야말로 욕심이고 목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미 한 차례 소환에 응하셨고 이번에 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 전에 한다 그러면 설 밥상의 얘기는 그냥 딱 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히려 뒤로 밀리고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섰다. 언제 감옥에 가는 거냐 이 얘기로 아마 설날 밥상의 내용은 점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예. 거의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당 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성태 회장 들어오고 나서 쌍방울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계속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텐데 네. 자리를 버티는 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욕심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거의 비슷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뻔도 한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이제까지는 검찰이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시다가 예. 최근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그 지점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사에 당당히 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더해지고 있어요. 예. 이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지 안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수사를 피하는 것처럼 여당이 공격해 왔는데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네라는 것까지는 이제 간 거예요. 그럼 되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전 질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앞에 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아니면 윤석열의 장모도 저기에 최소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포토라인에. 그러니까, 네,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법원에 의해 판결 받아야 되지만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계속 섣부르다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게 뭘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 했을 때 당당하게 출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남 FC와 관련해서 그것도 끌다가 그냥 나가신 거예요. 아니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할까요? 네네. 그 말씀이 이제 그 선거법 관련된 거는 서면 조사를 이미 그 서면 진술서 여러 군데 냈습니다. 예. 다시 또 이제 검찰이 한 거였고요. 예. 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 시민구당 거 그건 한 차례 당연히 우리가 지방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돌아가지고 변호인 조율 거쳐가지고
그 성남지청에 나가서 조사를 다 받으신 거고 이번 건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 오늘 뭐 대장동 소환이라고 하는 거. 네. 사실 소환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환장이 오지 않았다? 오지 않고 전 언론이 지금 왔다고 조율 중이라고 기사 썼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성남지청에 나갈 때 우리 대표랑 같이 했던 변호인한테 아침 오전 12시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첫 보도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법조 나가 있는 기자가 저한테 연락 온 게 1시 5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 대변인 저 말고 다른 분이 논평도 냈듯이 검찰이 정치 쇼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날짜를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언론 보도에는 27일 나온 언론사 있고 30일 나온 언론사 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쪽 비서실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변호인에게 전화만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조율을 한다는 기사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마치 우리가 기자회견 열고 대표가 민생에 주력하겠다. 정치계에 화두 던지고 나자마자 2, 3일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설 앞두고 창피 당하라. 이런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변호인이 얘기했겠습니까? 언론에다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검찰에서 흘렸다. 자, 권지웅 비대위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가 당당히 수사받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막 수사하는데 도망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망치겠어요? 근데 이제 아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는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알고 그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녹취로 있는데 그분은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고민을 저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다소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추의 대상은 소추의 주체는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 이전에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은 왜 수사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 언론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정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또한 그 한 가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던 야당 지금 저 대표고 그분과 그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대통령의 장모가 된 것은 그야말로 우연적인 일이지 그분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면서 공적 임무를 수행했던 어떤 인물과 그리고 어쩌다 대통령의 장모가 된 분의 과거에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두 개를 동급으로 놔서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같은 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한민수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데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됩니다. 법의 잣대는 노숙자도 같고 대통령도 같고 대통령 부인도 같고 장모도 같고 제1야당 대표도 같습니다. 법의 잣대가 다르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은 어느 국민이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그 장모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느냐? 아니 진술로만 수사하는 거 하고 명확하게 검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사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7월에 나와가지고 곧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않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조국 장관은 도대체 왜 3년 동안이나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느냐? 왜 재판부를 계속 바꿔가면서 기소를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말씀 잠깐 드리면 김재섭 당협위원장 거죠. 그 검찰이 설령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의 상황들을 기자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무기력합니까? 지금 요새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원의 평가고 그렇지 않고 제가 그럼 제 평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루어진다 못 믿겠다 말씀하시면 특검 밀어붙였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석수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우리 뭐 국정조사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계속 얘기하고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했지만 정말 마음 먹으면 국무위원 탄핵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의석수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메시지만 내면 전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로 다 점철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석수를 가지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입법적으로나 아니면 법 의석수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막강한 의석수를 갖고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저렇게 무기력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권지웅 비대위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이재명 방탄당이다. 이렇게 공격해 왔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니까 그게 좀 무색해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검찰이 너무 편파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뭐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야기 드린 건 아니에요. 1월 9일 날 그 민주당이 또 그 회기를 국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월 달은 국회는 1월과 7월은 국회를 열지 않았고 안 나왔던 게 그 확립된 관례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로 인해서 약 4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 해외에 나가거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왜 이 시기에 무리를 해가면서 국회를 열겠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걸로 뭐 현안 질의를 해야겠다. 뭐 드론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그 일몰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니까. 내일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귀국을 합니다. 오전 8시쯤 도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네이 쌍방울 네이 입은 것밖에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는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나 일부 세력들이 덧칠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사안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쌍방울의 횡령이랄지 배임이랄지 비리 혐의는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 변호사비라는 거는 두 사람이 이제 작당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이모 씨와 차모 씨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작당을 해서 한 사람이 둘이 또 사이가 멀어지니까 차모라는 사람이 검찰에다가 대선 상황에 있었어요. 두 번의 자술서를 냅니다. 우리 둘이 공모를 해서 그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돈을 좀 뜯어내자. 그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주고 했다고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한 10억이나 20억 받은 다음에 1억 정도로 착복하자. 그걸 내요 자기가 공모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말대로 도대체 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냅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 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밝혀야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국감 때와 후보 때 본인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그 변호사비 나간 계좌를 한 2억 한 5천만 원인가 다 나간 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비 2억 5천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큰 돈을 쓴 거죠. 어느 누구도 안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고소 고발한 게 지금까지 온 건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 사기치려고 했다는 거를 자술서를 냈어요. 이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마치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검사들 얘기하는데요. 그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들 이거 딱 한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대표를 맡았던 변호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특수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그 쌍방울의 그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 자체가 제가 어떤 그룹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 한 10여 명을 모두 사회이사나 이런 데로 다 데리고 왔답니다. 아마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대표와 가까운 변호인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인이 거기 사회이사 근무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니,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름을 공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현재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 관련해서 소송을 이끌었던 이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 법률적인 현직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 가까운 그 이모 변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가깝다는 게 뭐냐니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실에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윤대진 씨 형 윤우진 용산서장 있죠. 네. 그분 그 변호에 관련된 분입니다. 그 기사만 지금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분 변호와 관련된 게 대통령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대통령 가까운 분이 그 회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 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재명 그 대표님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성남 시절에 법률 대리인들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뭐 대통령이 아는 그 후배의 형의 대리를 맡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쌍방울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하고요. 그러면 이모 전 변호인 그 이 대표의 그분 말고 또 어떤 변호인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인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만하시죠. 아니 그 얘기는 마무리하시고요. 쭉 표가 나왔잖아요. 네, 표가 나왔었어요. 네.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대가 관계 그거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방울이 그 대장동 얘기처럼 어떤 저수지 같이 쓰였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된 변호인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고 내지는 경기도청의 산하기관의 법률 고문 자문으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뭐 아까 2호 고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유수한 법률 그 로펌 한 10군데 정도를 선임해서 변호사들 썼는데 그거 예. 2억 5천이면 시가랑 전혀 맞지 않거든요. 2억 5천 자체가 절대금이 그렇죠.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라면 왜 쌍방울이 이렇게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밝혀볼 쌍방울이 아직 필요가 있는 줬다는 거죠. 증거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자 권지웅 그러니까 비대위원 저는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제 쌍방울 및 쌍방울 계열사 6곳에 42명의 사회이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좀 의심쩍다는 건 전 동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피의상실이 마치 공표되는 듯한 이런 어떤 여론 재판을 이끄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에게 되려 부담으로 나중에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 밝히면 되는 문제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마치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항상 추적을 해서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42명이나 되는 사회이사 뭐 다양한 사람들을 넣겠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방패막이 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성태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는데 소환하려고 내일 소환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사회이사들, 검찰 출신 사회이사들을 통해 갖고 내용 다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하여튼 여러 명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줄줄이 그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준 분들이 무더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예. 이제 검찰 수사해 보시죠. 자, 한판직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